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이승만 강의 마지막 날 하러 은평 아침교회 가는 길입니다. 오늘까지 총 4번을 하게 되는데요. 이 4번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저도 외부 강의는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많이 긴장이 되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들어줘가지고 아주 무리 없이 너무너무 쉽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학교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가르치느냐 그러면 정말 좋은데 지금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정말 자유와 물질적인 부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런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헬조선 등으로 비하하고 폄하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적인 분위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초중고 학생들 모든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다 좌파 일색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 먹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우리를 3000년 가난에서 극복해준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나라를 든든히 지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만을 머릿속에부터 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중고 당시에는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과 그 과목이 틀릴 거라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설마 거짓말 가르치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오히려 북한과 공산주의 체제로 건국한 북한 체제가 정당성이 있다고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까지 실렸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시작한 시도, 다행히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은 분야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강의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미천원 저기까지 이런 기회가 와가지고 가르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이 번영에 대해 누가 왔는가, 누가 이걸 선물했는가, 그래서 이승만의 자유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이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선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말 그 당시 건국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하면은 누가 봐도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화 되는 게 확실해 보였지만 정말 일당 100, 일당 10만, 100만 같은 그런 거대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천재성 가진 그 거대한 산맥과 같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이끌어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모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달에 6월 달에는 6.25 특집으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6.25를 하고 다음을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1949년 미국은 그 에시스 라인을 그으로써 대한민국과 대만을 미국의 필수 방어선에서 제외를 해버리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어도 트루만은 끝내 주한미군 철수해버렸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침략할 기회를 노렸던 그 김일성이 이때다 싶어서 끝없이 스탈린에 가서 제발 남한을 쳐들어가게 해달라 하고 허락을 몇 번 맡았고, 스탈린은 허락을 하는 대신 모택동과도 협력을 해라 라는 것을 해서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고 1950년 6월 25일 기습남심을 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 국군의 50%가 죽거나 다쳐서 와야 돼서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지는 전쟁이었고 공산화 되는 건데,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 국군이 이 불리한 여건에서도 용접문투를 하고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열심히 정말 습득을 해서 빨리 도우라는 말로 메가더가 트루먼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도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즉시 일주일 만에 미군 한 개 대대가 급파되어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른 곳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산에서 중미령, 바로 제가 지나가는 바로 이 오른쪽에 중미령 전투지가 있어요. 거기서 첫 전투를 해서 미군이 많이 희생당했지만 그 결과로 유엔군이 그동안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벌게 되어서 전열을 다듬어서 반격할 기회를 마련했죠. 아무튼 이 국군은 계속 밀려가지고 3개월 만에 부산, 대구 여기만 남겨두고 다 점령당했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끝까지 방어선을 지키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한 결과 또 메가더의 인천상작전으로 인천을 탈환내고 서울을 수복하고 미군도 처음에는 거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다. 이미 북한이 침략했기 때문에 사발수는 무의미하다. 북진을 시작했고 그래서 북한으로 올라가서 통일을 이루려고 찰나 이미 암암리에 들어와 있던 중공군이 기습적으로 한 40만 명이 넘는 대군으로 이대전술로 침략해서 또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평택 삼척 라인까지 밀렸다가 다시 전열 가다듬어서 올라가서 지리하게 고지전을 하다가 53년 7월 27일 정전협상이 이루어졌고, 물론 그 과정에서 그게 이제 6.25 3년 과정이고요. 이 6.25 3년 전쟁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을 정말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한 국가가 16개국, 의료 지원을 한 나라가 4개국, 물자를 지원 나라가 47개국, 총 67개국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 조그만 나라의 그런 전쟁에서 암암리에 지원을 해서 이런 전쟁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은 공산화 유기에서 벗어나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미군은 그때까지도 빨리 이 전쟁을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미군이 또 빠지게 되면은 또다시 북한이 침략을 하면은 이제 막을 길이 없다. 미군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둘 것인가를 고민 끝에 미국은 끝내 말을 듣지 않자 과감하게 그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그걸 내리죠. 그러니까 미군이 지키고 있는 약 27,000명의 방공포로, 비록 북한군으로 참전을 했지만 포로가 돼서 오히려 생활을 하다 보니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고 다시 자기 돌아가면 죽으니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27,000명의 포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을 제압하고 포로를 구출해내는, 미군을 비롯한 전 세계 경과하라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이승만이 원하는 것 다 들어줄게, 휴전만 방해하지 말아라 라는 조건으로 이승만이 제시한 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와 맺은 그런 동맹 조약 중에서 가장 미국에게 불리하고 상대국에게 가장 유리한 조약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 정말 그 천재적인 그런 시견으로 미래를 내보는 것으로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우리 5,000년 동안 우리 한반도는 10년마다 15년마다 한 번 전쟁이 벌어져서 수천 명 수만 명 죽고 다치는 그 있었는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한반도에 지금까지 73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평화로운 그 기반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 남한에 있는 주사파나 북한과 그런 중국 이 공산당들은 이 한미 동맹이 그렇게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툭하면 주한미군 물러가라,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거는 이제 평화가 왔으니 외국 군대는 필요 없다, 즉 주한미군 물러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 평화협정은 안 되고 주한미군도 물러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한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일시에 미국으로부터 7억 달러의 현금 원조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군의 70만 대군으로 현대화 무장을 시켜주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휴전선을 지킴으로써 북한군이
감히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업적하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전쟁 이후로 전후 복구 사업에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었습니다. 전쟁 3년 동안 치르느라고 뭐 산업도 그나마 없었지만 있는 기반도 다 파괴되고 폐허가 돼가지고 국민들은 다 굶어 죽은 판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구호물자로 전 국민을 먹여 살렸고 미국의 도움으로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래서 그중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이 전기가 태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전기를 북한에서 끌어왔는데 북한이 전기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은 전기가 없어요. 밤만 되면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전기 어떻게 하면 전기를 얻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고, 50년대부터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원자력이라는 것은 이 우라늄이라는 이 물질을 또 전기를 만드는 건데요. 이 우라늄 1g의 열 에너지가 석탄 3톤에 달하는 맞먹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전혀 공해가 없고 천연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부터 열심히 이것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젊은이들을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가지고 드디어 1958년에 첫 고리 원자로 1호기를 첫 삽을 떴습니다. 그때 그 전문가에게 듣기를 첫 삽을 뜨면 언제 처음 짓게 되냐? 전문가가 말하길 한 20년 걸립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1978년 9월에 고리 1호기가 완성이 돼서 첫 상업 가동을 시작했고, 잘 알다시피 이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달에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이 원전 발전량으로 세계 한 6위 되는데 원자력 발전 원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탈원전이니 뭐니 세계적인 우리 이 미래의 먹거리를 다 파괴함으로써 지금 원전 산업이 아주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진짜 어떻게 죄를 씻을지 감당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전후 대한민국에는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변변한 난방이 없었기 때문에 산의 나무를 다 베어다가 그걸로 땔감을 했습니다. 그러니 산에 나무가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식목일 제정해서 나무를 열심히 심었어요. 전쟁 중에도 식목일 기념일을 꼭꼭 지켰고, 심지어 산에 나무를 함부로 허가 없이 베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라는 훈령까지 내렸지만 겨울에 국민들이 나무를 떼지 않으면 난방을 하지 못해 얼어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나무를 떼는 국민들을 막을 도리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국민들이 나무를 떼지 않아도 되는 연료를 개발하자라고 한 게 그때 석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탄을 캐기 위해서는 이걸 더 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태백산 철도를 놓았고, 그 다음에 영월 탄광을 첫 해서 배선이 가서 첫 삽을 뜨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두 번의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건국 당시에는 참 처음 재헌을 하는 법을 만드는 거라 참 사회주의 법을 섞였어요. 그래서 의원대학교 학교라서 두 번의 개헌, 한 번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고, 두 번째 개헌 이게 1954년인데 이거 4.45 개헌이라고 하죠. 이거는 참 법적인 절차는 옳지 못했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런 이 헌법의 체제 아래서 자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은 점점 나이가 들었고 이제 성군 60년 이제 마지막 그 흠이 있는 3.15 부정선거.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거의 한
85세였다. 85세. 그 당시 85세는요 오늘날 한 120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85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인 이승만이 거의 단독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고, 그 당시 제도가 대통령 부통령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죽으면은 이것이 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언제 죽어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부통령이 된 것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야든 여든. 그래서 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 자유당의 이기붕이라는 그 인자가 누가 봐도 그 당시 인지도 면에서나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 민주당 후보는 장면 후보였고 자유당 후보는 이기붕이 부통령 후보였는데, 아무리 굴려봐도 지지율 봐도 질 것 같으니까 꼼수를 쓴 겁니다.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이 선거를 뒤집어라. 그래서 선거함도 뒤바꾸고 아주 고무신 선거라고 하죠. 국민들에게 고무신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꼭 자기를 뽑아달라고 읍수하고, 그러니까 관권 선거죠. 관권 선거, 부정 선거, 뇌물 선거, 모두 부정이나 부정은 다 치러서 3.15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누가 봐도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70% 가까운 압도적인 투표로 이기붕이 부통령이 됩니다. 그러자 전 국민들이 이거 부정선거다. 그래서 동시에 대학생들 위주로 국민들이 부정선거 밝히라 라고 해서 시위를 합니다. 경찰이 무차별 발포로 첫날 시위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칩니다. 총격이 벌어지고 시위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은 몰라요. 시위대는 점점 거칠어져가지고 막 부정선거 다시 하자라고 시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강경진압으로 수십 명이 죽습니다. 강경진압을 하자 시위가 잦아들었는데 4월 17일 날 저 마산 앞바다에 17살 된 김주열 군이 시신이 눈에 철탄이 박힌 채 떠오릅니다. 이것에 자극을 받은 그 시민들이 다시 한번 시위가 불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건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막 격하니까 막 이승만 요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집권들이 거짓말을 보고합니다. 아, 지금 별거 아닙니다. 뭔가 좀 선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부정선거를 치른 놈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이 우리가 고백합니까? 계속해서 아니라고 해요. 근데 드디어 4월 20일 넘어서 전국적으로 서울에 대학생들과 시위가 벌어집니다.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시위가 커지자 마침내 이기붕과 그 강요들은 각하 죄송합니다 하고 저런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제서야 이승만은 부정선거에서는 깨달았지만 이미 사태가 늦었습니다. 이승만은 그 시위하다가 다친 대학생들을 위로하러 서울대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하다 다친 학생들이 자기들이 반대하는 그 지도자가 오면은 막 독재자, 탄압자 뭐 그렇게 욕을 할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그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했던 것은 이승만에 대한 반감이 아니에요. 이기붕에 대한 반감이지. 이승만 대통령이 오자 그들은 다 줄면서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다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들 위로하면서 아니 부정선거를 왜 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내가 받을 총알을 너희들이 맞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깎고 옵니다. 그러면서 부정을 하면은 일어나야지. 부정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부정을 할 때 이렇게 과감하게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 하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땐 늦었습니다. 드디어 4월 26일 날 서울대 교수들까지 그제서 이제 이승만 물러가라 하는 시위를 하게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발포를 하자고 하지만 이승만은 아니다. 국민이 원하면 내가 하야해야지. 4월 26일 날 전격 하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택에 있는 이화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승만이 독재자다 라고 말하는 묻습니다. 전 세계 독재자치고 스스로 물러난 독재자 있습니까? 이승만은 본인이 선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정은 없었지만 부도녀 선거 그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대의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지금 2000년 4.15 총선, 지난번 3구 대선, 또 지금 지방선거, 지금 사전선거 하고 있죠. 사전선거와 부정선거 많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분명히 부정이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지금 한편이 되고 있으니 참 공손한 일입니다. 빨리 이 땅에서 사법 정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서 이화정에 가서십니다. 그러면 보통 다들 국민들 기뻐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물러갈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눈물로 환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화장 벽에는 만수무강하옵소서 라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 응원하는 그런 플랜카드와 벽보가 많이 붙어요. 이런 일 봤습니까? 1년 뒤에 박정희 혁명이 일어나자 박정희 혁명 지도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껄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잠시 쉬러 갔다 오라고 반강제적 권유를 했지만 거의 반강제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 그래 내가 잠깐 나가 있을게 라고 하면서 불과 정말 한 3, 4주 정도만 있다 올 요량으로 가방 4개만 간단하게 차려서 프란체스코에서랑 떠납니다. 그러나 그때 떠나게 된 것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계속 언제든지 다시 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장도 조금만 보게 했고 먹을 것도 줄여가면서 이발비도 아껴가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각하 이제 들어오도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딱 그래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귀국하려고 비행기 타려까지 했는데 갑자기 본국에서 훈령이 바뀌어가지고 각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공항까지 걸어갔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말을 듣자 그렇다고 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정말 기력이 빠져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올 때는 휠체어에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2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양아들이 이수 박사가 자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나처럼 지금 모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수 박사는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해? 내가 한바탕 했으면은 또 누가 나와서 한바탕 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 늙고 지쳤습니다. 이제 제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요양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고 얼마 후에 시신에 사는 관에 누워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벌어질 때 서울 시내 전국에서는 정말로 울음바다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수십만의 인파들이 그 대한민국 국부 초대 대통령의 그 서거를 슬퍼하고 애통이 하였고, 평생의 이승만을 과 적대적이었던 미국의 지도자들도 정말로 슬퍼하며 거의 울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파란만장한 90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처럼 숨쉬듯이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와 인권과 이 경제적인 기초를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거는 숨기고 못한 거는 부각시켜서 그 사람의 이등 전체를 지워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잘한 거 99, 못한 거 1 정도라고 저는 과감하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으로 정권을 바뀌었지만 아직 이전에 아직도 우리 많이 목이 마릅니다. 사회 곳곳에 정치, 경제, 법조, 교육, 문화예술 아직까지도 좌파들이 헤게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역지지자들 통해서 이 자유와 민주를 회복해서 이 땅에서 공산주의, 이 바이러스 같은 공산주의를 완전히 척결하고 이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불붙는 이 대한민국이 이 통해서 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돼서 전 세계를 섬기는, 선교하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